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진 역시 고구려와의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또 불교 공인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온 승려에게 이렇게 똑같은 절을 지어주면서 양다리 걸쳐라 차라리.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합니다. 집안 배경 빵빵한 애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다시 여기 졸업하고 나면 좋은 벼슬 받아서 중앙으로 가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당도 자리를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뭐죠? 즉위 이듬해인 372년이죠. 불교를 도입하고 또 태학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듬해인 373년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합니다. 즉위 초인데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즉위하고 나서 불교, 태학, 그리고 율령 반포까지 즉위 초에 지금 다 이루는 거예요. 소수림왕이 재위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림왕의 업적들은 다 이 초에 다 이룬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고조선이나 부여 그리고 고구려 초기에 팔조법, 사조목 해서 연맹왕국들도 법을 세웠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훔치면 12배로 배상한다, 이 정도의 그런 8줄로 커버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을 법전 보면은 정말 까마득할 정도로 내용도 많고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나 법무사 되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팔조법처럼 간단하게 법조문만 만들어 놓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그냥 무작정 끼워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처결 방법을 논의를 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하는 식의 일종의 관습법이 생겨났을 거고요. 그 법조문이 있으면은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항이 귀족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을 텐데 이게 제대로 법조문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관습법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관습법은 때마다 사람이나 상황마다 적용하는 그런 범위, 방식도 다 달랐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나올 것이고 쟤는 저렇게 봐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면은 법이나 국가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소수림왕은 이에 따라 형벌을 의미하는 율, 이게 형벌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법에 해당하는 명령, 행정명령 이런 말도 있죠. 령, 이렇게 이 율과 영의 체계를 따라 둘을 합친 말, 일명 이 율령을 반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령이라는 게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율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통상 율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수림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그리고 고구려보다 앞서 나갔던 그런 중국의 법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을 연구해서 이와 비슷하면서도 또 우리 고구려 실정에 맞는 그런 법 체계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어내게 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나라의 그런 통치 기반이 세워진 것을 바로 그 나라의 법 체계가 세워졌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세조 때 편찬됐던 경국대전이 있었고요. 이 경국대전이 세워지면서 나라의 통치 기반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전에 바로 한 달 전인 7월 17일에 제헌절에 헌법을 만들어서 반포한 바 있습니다. 이 7월 17일을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사회의 그런 기반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수림왕은 율령을 만들고 반포하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서 영토나 군사력뿐 아니라 통치 기반, 통치 방식, 또 사상, 학문적 수준과 같은 그런 내실들도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치주의로 고구려의 내실을 다져온 소수림왕.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참고 외교를 비롯해 국내 여러 분야를 점검하고 튼튼히 키워왔던 그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고 판단했는지 즉위 6년째였던 376년, 앞서 이야기한 그런 소수림왕의 업적들을 어느 정도 이뤄낸 뒤였습니다. 376년 11월 드디어 백제 북쪽 변경을 치게 됩니다. 백제 북쪽 변경 이쯤 되겠죠. 이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의 아들이었던 근구수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구려 침입에 대비하고 있던 백제의 반격으로 별 성과 없이 퇴각하게 됩니다. 예, 백제 역시 그냥 바보가 아니죠. 언제든 고구려가 우리한테 정말 원한을 갖고 있던 만큼 언제든 쳐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대비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백제의 근구수왕이 과거 근초고왕 때 그랬듯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듬해였던 377년 10월에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소수림왕이 내실은 열심히 다졌어도 이렇게 군사적인 파워는 크게 키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수림왕은 이때 수성전을 통해 간신히 백제를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고구려는 이런 군사적으로 백제를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미 고국원왕 시절부터 수없는 그런 전쟁을 치러왔었죠. 뭐 전현이랑도 싸우고 또 백제랑도 싸우고 했었는데 이런 숱한 전쟁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고요. 민심까지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78년엔 극심한 가뭄이 닥치고요. 가뭄이 지나니까 또 이번엔 북방에서 새롭게 일어난, 여기 보이시죠? 예, 거란족이 고구려를 괴롭히게 됩니다. 거란족이 처음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변방을 침략해서 그 8개 부락을 함락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결국 소수림왕은 백제의 공격도 실패하고 거기다 반격까지 당하고 또 이후에 가뭄에 새로 일어난 거란까지 말썽을 부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열정 넘치던 소수림왕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권 후반기엔 집권 초에 그런 실시했었던 불교 수용, 외교 정책, 태학, 율령 반포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퇴색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난국을 타개해보려고 소수림왕은 모든 노력을 바쳤는데요. 그만 건강이 나빠져 384년 11월 재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백제로부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왕위에 올라 복수전에 나서는 대신 탁월한 외교 전략과 탄탄한 내실 다지기로 고구려를 업그레이드시킨 소수림왕. 고구려의 이름 있는 왕들 대부분이 영토 확장에 나섰던 반면에 그는 고구려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이후 광개토 대왕, 또 장수왕 때의 그런 찬란한 영광을 누릴 밑거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수림왕의 대표적인 업적 3가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는 지금까지도 지워질 수 없는 그의 공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수림왕은 승하할 당시 아들이 없었는데요. 뭐 딸만 있었는지 아니면 자녀가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는 바로 동북아우 친동생이었던 이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18대 고국 양왕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국제관계를 살펴볼게요. 소수림왕 때는 중국 북쪽에 전진이 강성하고 또 전진에 의해 고구려를 그동안 괴롭혔었던 전현이 멸망당하면서 고구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전진과 여러 그런 필요성들이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전진과 뭐 싸울 일도 없고요. 또 불교까지 받아들이고 그랬죠. 그런데 고국 양왕이 즉위하면서 중국 대륙은 다시금 고구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전현 이야기 했었는데요. 고국 원왕을 괴롭혔던 전현의 임금 모용황, 이 모용황이 전연을 세웠고요. 모용황의 아들이었던 모용수가 다시 연나라를 일으킵니다. 이 나라를 후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후연에 의해 고구려와 친했던 전진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세워진 나라들은 한때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몇십 년 만에 또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진은 그렇게 쇠퇴하다가 고국 양왕이 즉위하고 10년 뒤인 394년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진이 전현을 멸망시키고 강성하는 과정에서 한때 전현이 차지했지만 본래 고구려 땅이었었던 유주 또 기주를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양보하는 바람에 고구려가 다시 이 현도, 유주, 기주를 이 요동지역을 다시 차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용수, 이 선비종 놈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 유주와 기주를 무단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국 원왕 때 고구려를 괴롭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고국 양왕 때가 아니고 소수림왕 말기였는데요. 당시 소수림왕이 병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고국 양왕이 즉위하면서 모용수, 그러니까 이제 후연이죠. 모용수에게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고국 양왕은 즉위 이듬해였던 385년 6월 4만의 군사를 보내 유주와 기주에 있었던 후연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현도까지 진출해서 영토를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요. 이 모용수는 다시 5개월 만인 11월에 다시 군사를 보내서 현도 요동을 또 다시 뺐습니다. 6월에 군사 보내서 찾았다가
또 5개월 만에 뺏기고 만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와 후연이 뺏고 빼앗는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백제는 또다시 고구려의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끈질기죠? 고국 원왕 때부터 시작해서 뭐 소술일왕, 고국 야왕 때까지 참 고구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야비하고도 또 끈질긴 뒤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구려가 백제의 이런 전략을 눈치챘습니다. 고국 양왕은 이듬해인 386년 8월에 백제를 아예 선제 공격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니들 또 우리 중국이랑 싸우는 동안에 뒤통수 치려고 어디 맛 좀 봐라 하고선 아예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연나라와 싸우는 상황에서 고구려는 백제랑도 이렇게 결사항전을 벌일 정도로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명의 적을 한꺼번에 맞서 싸우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전진 같은 경우에도 서쪽과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동쪽 고구려를 안정시켜 놓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결국 이때 선제 공격은 뭐 거의 무력 시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력 시위 정도로도 백제를 위협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뒤이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말가를 압박해서 백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백제를 누르려고 하던 자신들의 역할을 말갈한테 대신 하도록 한 거죠. 지난번 백제 진사왕 편에서 이야기했었죠. 고국 야왕과 백제 진사왕의 재위 기간이 거의 비슷한데요. 고국 야왕이 조금 일찍 즉위하고 진사왕이 좀 늦게 즉위해서 더 좀 늦게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두 임금 간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겁니다. 무력 시위도 했겠다, 말갈도 이용했겠다. 고구려는 다시 후연과의 전쟁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제가 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계속 뒤통수 치려고 하잖아요. 백제의 진사왕은 3년 뒤인 389년 9월 이전 진사왕 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고요. 이때 외척이었던 달솔 진가모를 선봉에 세웠습니다. 이 진가모를 통해 고구려의 도곤성을 공격해서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공로로 진가모가 병관 좌편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후연에 대한 그 공격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결국 백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 야왕마저 이 무렵엔 병석에 눕고 마는데요. 진사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2년 뒤인 391년 고국 야왕은 자신이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태자 담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앉아 건강 회복에만 주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듬해였던 392년 5월 7년간의 재위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죠. 고국 야왕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 태자 담덕, 그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면 또 전 세계인들도 많이 아는데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19대 광개토대왕 되겠습니다. 고국 야왕 말기에 위기 상황을 딛고 이제 고구려의 찬란하고도 웅대한 역사가 이 광개토대왕과 함께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왕조 중심 꿀국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꿀이었습니다.